이종훈의 HQ입니다. 아니, 오늘의 아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네요.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오늘 진짜 비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뭐 기록적인 호우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피해가 또 일어났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또 재산 피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1시간에 막 뭐 180mm가 내린다. 뭐 기록적인 어떤 이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은 다행스럽게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호우 경보가 지금 좀 전부터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또다시 시간당 150mm가 예상되는 호우가 지금 전망되고 있으니까 아직 마음은 놓지 않으시고 또 내일의 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꿉꿉한 어떤 기분 또는 꿉꿉한 환경, 아주 후덥지근한 그런 기후가 계속되고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정마 피해를 잊지 않게 장마를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아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투, 오늘의 일면 톱입니다. 여당 전대 최대 리스크가 됐다. 한동훈,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여당 전대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투표 날입니다. 전당대회 날이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한 4주 동안에 걸쳐서, 4, 5주 동안에 걸쳐서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자폭전대다, 뭐 하면서, 네거티브의 끝판을 보여준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아마 정치의 판에 나와서 최초로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법무장관 시절에 제대로 많은 그런 이 사건들을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도 기각이 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이 방송 토론에서 지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지금 나 후보가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 라고 한 것이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공식적인 사과도 했고요. 근데 일단 지적을 하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죠. 나 후보의 개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사건 공소는 개인이 아니죠. 나경원 후보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가 사실상 옥상옥이었고 헌법 위헌적인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공수처라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유명무실한 아무런 사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예산만 잡아먹는 공룡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이미 다 예견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한테 돌아올 특검이라든지 혹은 그런 국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고요. 정치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역시 위성정당의 탄생을 못 막는 거예요. 이 법안으로.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언제나 편법,
편법으로 꼼수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다수당을 많이 배출하는 다수당의 어떤 그런 이 취지를 이 국회에 입성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법률 다 사실상 정치적 꼼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정말 어렵게 그 국회 그 소속 의원들을 함께 저항을 했지요. 선진화법에 사실 이 저촉되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의 개인적인 청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당시에 27명의 현역 의원들과 그다음에 수많은 당직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직자들과 그다음에 당시 현역 의원들을 위해서 사실 나경원 후보가 전화를 한 것이지, 그리고 또 당시에 어떤 당을 위해서 또 보수파의 당시 정말 정 피땀이 섞인 그 노력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상의를 한 것이지 개인적인 그런 그 공소 취하에 대한 부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발언 이후에 사실상 당내에서는 엄청난 어떤 지금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재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다 이 사건에 포함된 의원들이 분노를 느낀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일면톡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설로 가볼까요? 오늘의 사설,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은 이진숙 이틀간 청문회 방송 장악 구구 낙인 찍기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진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24일, 25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틀간이라는 그런 그 관례를 깬 시기도 그렇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굿바늘 벌리는 것을 사실상 용납하고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사반대를 하다가 집단 퇴장을 했죠. 그리고 여당 의원 없이 야당끼리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통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진행을 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사흘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일반 장관은 하루,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틀, 이런 관례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이틀이 되는 경우도 그날 하루 종일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증인들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틀 한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무리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 제가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한참 영화를 찍어야 될 영화 감독이나 또는 영화 배우나 또는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자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예술인들을 또 연예인들이 사실 좌파다, 좌파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불러서 증언을 때에 세우고 이진숙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인 듯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우성이라는 배우와 박찬호 감독이라든지 또는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저 구판을 벌리겠다.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프레쉬 팡팡팡팡 터뜨리고 구판을 벌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극우 성향이다라고 낙인을 찍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전혀 관련이 없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혹은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서 46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괴롭히기, 뭐 이지매,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결론은 이거죠. MBC 사장 놔둬라. MBC 사장 교체하지 마라. MBC는 계속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를 계속 하게끔 놔둬라 이겁니다. 정권만 바뀌면 이런 구판을 계속 구판을 벌여야 되는 이 상황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주장처럼 MBC 제발 좀 민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화하면 뭐 갑자기 우파가 되고 갑자기 극우가 됩니까? SBS 민영방송 아닙니까? SBS가 지금 극우 방송입니까? 민영화는 이코르 무슨 뭐 관제방송, 민영화 이코르 우파방송 이런 등식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저 공영방송이라는 허울 아래 MBC를 자기네들의 민주노총 방송, 또 좌파 방송, 또 끝없는 이재명 방송 이렇게 그냥 영구히 만들려는 그런 방송 장악 음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괴롭히기 2시간 동안 이진숙 괴롭히기를 벌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래서 저는 MBC의 민영화 찬성합니다. 방송 KBS만 남겨놓고 전부 민영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아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낭보입니다. 낭보. 기분 좋은 소식이죠. 오랜만에 듣는 낭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1호 세일즈맨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취임한 그 달에 5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 달려갑니다. 좌파들은 그때 막 부르짖습니다. 나토에 가면 어떡하느냐? 나토에 가면 러시아에 찍힌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경제를 못한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나토 정상회담에 그때 파트너국으로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나토는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물론 정회원국으로는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에 우리가 있지 아니한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서 있는 모든 국가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입니까? 원래부터의 유럽 국가에다가 서방 국가라고 표현하는 서유럽 국가에다가 그 다음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그 서유럽 국가보다 훨씬 개발이 늦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산업화를 해야 되는 어떤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산업화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응집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동유럽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나토 정상회담을 참여하는 것은 파트너국으로서 우리가 비즈니스로서 앞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산업화를 이끌면서 우리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4차 산업과 관련된 협력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앞으로 영역들을 개척할 국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나토에 지금 파트너국으로 있는 게 러시아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토의 가장 큰 핵심 국가, 어느 국가입니까? 독일입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와 협조와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입니다. 유럽에서 가스관이 있는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 뭐 탈원전 운운했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에너지가 필요해서 어디에 손을 벌립니까? 러시아에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러시아는 독일과 가스관을 통해서 나토를 사실 좀 무력화하려고 한 측면이 있죠. 뭐 탈원전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독일이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주권을 러시아에 지금 맡겨서야 되겠느냐라는 내부 목소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요. 나토의 정회원국의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와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뭐 러시아는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강양 약강.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우리는 그저 그냥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문재인이가 하는 것처럼 중국에 가갖고 우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큰 나라인 중국에 우리는 그저 쉐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저자세로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잘 보여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이재명이나 당시의 문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다면 동유럽 국가나 그러니까 유럽 국가와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그달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달려가서 나토 정상회의에 달려가면 뭐가 있죠? 다자간 회담입니다. 다자간 회의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라도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계속 벌일 수가 있습니다. 양자회담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대비한 첫 번째 무대가 나토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낭보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체코 말이죠. 체코에 우리가, 원전을 2기를 수주했다는 낭보입니다. 액수로는 24조 원이 됩니다. 이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수주 그 자체 체코와 원전 수주를 했다. 2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지금 체코는 4기를 그러니까 총 4기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2군데의 2기씩이지요. 그런데 일단 2기를 지금 수주를 하고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기도 큰 하자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이 나머지 2기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계약을 이번에 따낸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체코는 프랑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원래 원전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5국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체코가 러시아, 중국을 배제해버렸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에 공습을 한 것을 본 폴란드부터 한때 소련의 속국이거나 혹은 소련의 협력국이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 서방 국가에 편입이 되면서 이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때 원전에 손을 대 안 되겠다.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으면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의데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수원 이렇게 3개 이 나라가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져 나가죠. 뭐 서류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최종 경쟁을 벌이던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바로 체코의 옆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체코 원전을 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2가지 이유죠. 하나는 프랑스 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위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도 했고요. 좌파 정당과 동거 정부를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수주에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이제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이 원전 동맹 뭐 이런 이름으로 이웃 사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이웃 사이 무슨 원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원전과 관련된 14개 국가를 묶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그리고 지난 3월에 막 체코에 달려가고요. 마크롱이 엄청난 그 공을 들인 수주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걸 따낼 수 있었냐고요? 윤 대통령의 기지가 여기에 발휘됩니다. 물론 이게 한 수년 걸린 일입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나토 정상회담이 있지요.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코 대통령과 만나는 그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자원통사부 장관을 그 체코로 보냅니다. 그래서 체코의 총리한테 보내고요. 체코의 총리한테 윤 대통령의 친서를 보냅니다. 이 친서의 내용은 뭐냐? 바로 우리는 체코와 단순히 원전만 협력 관계로 있으려고 지금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나라에 원전을 준다면 그 다음에 낙후된 체코의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압축된 산업화를 성공하듯이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산업,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AI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 패키지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원전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수익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체코에 있는 그런 이 회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친서에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이죠. 하나는 워싱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하나는 산업자원통사부 장관, 실무장관을 체코의 총리에게 보내서 비밀 특사,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프랑스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프랑스 몰래 산업자원통사부 장관이 가서 친서를 보내면서 투 트랙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벌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체코의 내각이 원래 만장일치가 아니면 통과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체코의 내각이 체코의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만큼 치밀하게 이 작업을 했는지, 이 비즈니스를 성사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거 아까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유럽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15년 만에 쾌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UAE의 바라카 원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물론 2년 전에 이집트 원전을 수주했지만 그건 순수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주도하는데 한 부분을 우리가 들어간 것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UAE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UAE의 쾌거는 바로 사우디라든지 인근 중동 국가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체코의 원전 그 수준은 말이지요. 바로 앞으로 있을 루마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의 추후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지요. 프랑스는 지금 뼈아플 겁니다. 프랑스의 안방에서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의 파리의 생제르맹 축구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다! 그러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체코일지라도 프랑스인 바로 적경입니다. 프랑스가 바로 이웃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따냈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바로 프랑스의 홈그라운드와 마찬가지인 체코에서 이긴 겁니다. 프랑스 홈그라운드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2대0으로 프랑스를 누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그 원전 수주를 통해서 이제 유럽의 모델을 지금 모델 하우스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이 파괴한 원전 생태계를 복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안타까운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대학생들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유수대학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길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원전 생태계 파괴를 막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무너집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인재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날 겁니다. 우리들은 원자력 공학을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생태계 파괴를 막아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원자력 공학과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니 탈원전의 그러니까 다시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원전 친화 정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 하고 있는데 왜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이 없을까요? 모집을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정권이 또다시 들어서면 또다시 탈원전 될 게 아니냐.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 그리고 문재인이 파괴해버린 원전 생태계가 언제 복구될 거냐. 몇십 년 걸린다. 우리는 그 원자력공학과를 나와서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다. 수주전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는 겁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위안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박아놓은 그 원전 대못에, 탈원전 대못에 조금이라도 그 대못을 이제 뺀 게 아니냐, 파헤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좌파들은 또다시 공격합니다. 아이고, 그거 우선 협상 대상자잖아. 또 바뀔지도 모르잖아.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그거 덤핑이잖아. 너무 싸구려를 했잖아. 그거 남는 것도 없잖아.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덤핑 아니다. 증권회사의 이 애널리스트들 또는 이 연구원들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이들은 주가가 문제죠. 주식이 문제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주 금액 24조 원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다. 원래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발주한 신한울 3, 4호기의 예상 공사비 11조 7천억 원보다 105%가 많은 금액이고 언론들이 예상한 금액인 15조 원보다 60%나 많게 수주한 것이다. 자,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당시 4기에 20조 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물론 2009년에 20조 원이니까 사실 그걸 감안해야 되겠죠. 기당 용량은 1.4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작아지고 기당 수주 규모는 커진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현지 원전 산업화 과정에서 가치 사슬, 밸류 체인 부족이나 인건비 증가, 다른 인허가 절차 등으로 해외 건설 시 들어갈 수 있는 추가 비용 증가 우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허민호 대신증권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수주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증권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충분한 금액이다. 액수도 충분한 금액이고 조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미 2기를 지금 했지만 나머지 2기 체코가 총 4기를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2기를 확보하고 추가로 2기에 먼저 발주한 2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머지 2기도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팀 코리아, 그러니까 대우와 두산이 함께 지금 한수원과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팀 코리아의 수주전도 정말 빛났습니다. 두산은 두산대로, 대우는 대우대로, 또 이걸 총괄하는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그 기사보다 사실은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고요. 원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사실 이 좌파 패널들과 한 2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원전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 중에 가장 최악이 뭐냐면 전 세계가 탈원전하고 있다. 탈원전이 대세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뻑하면 독일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아닙니다. 독일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함으로써 러시아에 좌우되는 자신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반성하고 있고요.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검토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정말 오랜 기간 만에 지금 탈원전을 그러니까 원전 회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기사지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 국가들도 원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러니까 탄소 중립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의 그랜드 플랜이 있잖아요. 그 플랜을 그러니까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하고 이 시기를 달성하려면 풍력이나 태양광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다 결과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환경을 위해서라도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미 대세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아직도 탈원전을 부르짖으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대세입니다. 이미 그 시장은 미국과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민주당에서도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더 이상 발목 잡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원전 수출도 우리의 지향점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후대에 계속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이 수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낭보가 이제 계속 이어지기를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제 말씀에 공감도 표시해 주시고요. 또 서로 건강과 걱정과 뭐 안부를 계속 묻고 계시네요. 운사님, 최계수님, 박경현 스패너님, 프랑스와 조스카님, 김창훈님 모두 프랑스와 조스카님, 김창훈님 모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지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검찰 관련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계속 재판 병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병합을 요구하면서 바로 그 지연 전략, 그러니까 지금 최근 기소된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재판부에 병합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이 그것을 기각을 했죠. 대법원 일부가 거기에 맞춰서 좀 이상하지만 검찰이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4개 사건을 다 묶은 게 바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지금 다 분리하자, 분리 선고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백현동 재판장이 지금 이 4가지 사건을 다 심리를 하느라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1, 2회, 매주 1, 2회 심리 중인데도 증거 기록만 20만 쪽이 넘어서 1심에만 수년이 걸린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심리만 진행되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는 심리가 시작되지도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재명이 이 재판부에 좀 넘겨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기각이 된 건데 검찰이 지금 이 대장동은 대장동, 위례는 위례, 백현동, 성남 FC는 성남 FC 이렇게 따로따로 심리가 끝나면 그 사건만 먼저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해달라. 이거를 모두 다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개를 모두 다 심리를 해야 되고 모두 다 증언 부르고 모두 다 그 증거 기록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제 끝날 거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달라. 따로따로 해야지만 바로 이 신속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훨씬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진즉 이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또 검찰은 이걸 묶어서 기소하지 말았어야죠. 이건 검찰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분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 김정은 재판장이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뒤늦게라도 검찰이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 의미가 전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재판의 신속성 이건 사실은 관철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에 지금 관련된 증인들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 재판에 엮여서 수년간 불려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딱딱 그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어떤 증인들, 관련된 피고인들, 공범, 종범 다 생각을 하면 분리해서 선고하는 것이 재판 정신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에 얘기한 재판은 빨리 끝내야 된다. 이것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부디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현 재판장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또 다른 어떤 재판들이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나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김만배와 신앙님이 구속됐죠. 김만배와 신앙님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노컷뉴스가 이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라는 허위 프레임을 김만배가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렸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요.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많은 어떤 그 방송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검찰이 뒤늦게나마 이것을 지금 입증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 경기 경제신문인가요? 이런 매체에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장동은 누구 겁니까?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약 한 20일 있다가 9월 14일,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시적입니다. 최대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환수시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대장동 토건 비리 토건족들은 나를 공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내가 그들의 이익을 뺏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앙님과 김만배가 만나서 조작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속에 공산당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아이고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익을 다 뺏어갔어요. 라고 조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김만배와 이재명은 이미 경기경제신문에서 나왔을 때부터 공산당 프레임을 가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입을 맞췄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 간격으로 그들은 한 사람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사람은 조작 인터뷰를 통해 그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딱 한 5일 정도 후에 9월 21일인가요? 이성문이라는 화천대유의 바지사장 김만배의 성대 성균관대학교 선배 아시다시피 화천대유는 김만배 겁니다. 근데 김만배는 당시에 머니투데이 기자로 맹활약 중이었죠. 기사 쓰느라고 맹활약이 아니고요. 법조계 대법원 가서 대법원 들어가서 권순일 대법관 만나서 이재명의 무죄 이끌어내고요.
또 앞으로 있을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를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험에 들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원지검장이었죠. 또는 민정수석, 또는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가 화천대유 사장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성문을 화천대유 바지사장으로 임명했죠. 그 이성문이 한국일보에 9월 21일에 등장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화천대유와 무관합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그저 화천대유가 가져갈 이익을 뺏어간 사람이지요. 라고 허위 인터뷰를 합니다. 이성문도 나중에 시인했습니다.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무슨 뜻이죠? 김만배와 이재명은 이미 이 프레임, 공산당 프레임으로 입을 맞춰서 죄송합니다. 실행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죠. 참 간악한 프레임이죠. 자신이 결제를 했잖아요. 사인을 했잖아요. 대장동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류 올라오면 다 사인을 했잖아요. 자기가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참 간악하죠. 자기가 범죄자인데 상대 검사였던 사람을 도둑놈 잡는 검사를 도둑놈이라고 이슈로 옮깁니다. 그게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중수부 과장을 했던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혐의자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봐줬기 때문에 대장동이 탄생했다. 앞뒤가 안 맞죠.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훨씬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만약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무슨 대장동의 시드머니라고 표현하대요. 대장동의 앞으로 대장동을 토건 비리족들이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했다. 이게 지금 혐의인데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조우영을 커피 한 잔 주고 그냥 가게 했다. 그런데 그걸 김만배가 신앙님과 9월 15일 날 만나서 그 조작 인터뷰를 합니다. 9월 15일 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그걸 덥석 묻니다. 아시다시피 9월 15일 날 신앙님과 김만배가 입을 맞췄던 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내용은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의해서 보도가 돼요. 둘이 9월 15일 날 만났던 건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하죠? 화천대유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어느 시점부터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커피는 누가 조우영한테 타줬나? 이재명이 10월 달에 있었던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 직격을 합니다. 커피 왜 타주셨어요? 조우영이한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커피 타준 얘기 9월 15일 날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계속 선전을 해댑니다. 화천대유 특위로. 그리고 이재명은 TV토론에서 써먹고요.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에서 퍼날르고요. 뉴스타파에서 퍼날르고요. 그리고 JTBC가 봉모 씨를 동원을 해서 조작 방송을 합니다. 이미 조우영은 이 봉 기자를 만나서 아니야, 나한테 커피 타준 사람 윤석열 검사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건 쑥 이 기사에 삭제시키고 조우영이 커피를 윤석열 검사가 타주고 그냥 덮어줬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바로 그 점, 김만배가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민주당과 계속 소통을 했다라는 게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절반은 그분 것. 이재명 캠프에서 그게 절반은 그분 것이 이재명이 아닌 것으로 해달라. 그것을 받아서 이 김만배가 김남욱이 아니라 남욱한테, 미국에 있는 남욱한테 전화 걸어서 절반은 그분 것이 그분이 이재명이 아닌 것으로 해달라. 그래서 남욱이 귀국하면서 JTBC에 그분이요? 이재명 지사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 아니에요. 라는 인터뷰를 하죠. 물론 남욱은 나중에 검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에도 얘기를 했죠. 그때 김만배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미국으로 도망가달라. 미국에서 귀국해달라. 이재명이 관련 없는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라고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절반의 그분이 이재명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김만배가 지시를 했고요. 이미 김만배는 2019년도에도 그러니까 훨씬 전에도 이성문을 시켜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그 사건에서 1심의 증인으로 나가서 이재명은 공산당이에요. 라는 발언을 하게 만들지요. 증언을 하게 만들지요. 왜요? 이재명과 자기들의 관계가 드러나면 그야말로 대장동 사건이 그때 이미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수익 다 범죄 수익이 되죠. 횡령 배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김만배는 처음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인터뷰하러 갔었으니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대장동의 480억 원의 저수지를 지킬 수 있다. 천화동인 1호의 수익 절반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공소장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썼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민주당 특위, 하천대유 특위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기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아예 공소장에 대못을 박았다. 김만배가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분 아니라고 정리해라고 남욱에게 지시했다. 아는 겁니다. 뉴시스는 단독 기사를 통해서 신앙님이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보도를 합니다. 3월 5일까지 뉴스타파가 보도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자 신학님은 뉴스타파의 기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늘과 내일 진행할 추가 취재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김만배와 9월 15일 날 한 인터뷰 녹음 파일을 보도를 해야만 한다. 보도되지 못한다면 나는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까지 들어봤을 테니 느낌이 다를 것이다. 라는 취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학님은 인터뷰 나흘 뒤 9월 19일 날 김만배와 조우영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검찰이 파악을 하고 김만배와 허위 보도를 공모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자, 인터뷰가 이루어진 지 한 3개월 후인 12월 7일 신학님은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무슨 얘기지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님에게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공천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했죠. 신학님은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노름 위원장 코트로요. 신학님은
이재명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의 연락처로 이재명께서 어제 저녁 A 의원과 통화하실 때 제가 A 의원과 저녁을 먹으면서 대선을 분석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다. 대선 승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 연락을 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 인터뷰가 얼마나 의도가 있게 조작을 하려고 했든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인터뷰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님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저의 기자 선배입니다. 같은 한국일보 그룹에 있었고요.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뭐 당시에 제가 선배 하면서 만났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어떤 뭐 인연 이게 지금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를 제가 눈 감거나 덮거나 호도할 수는 없겠죠. 저도 최소한 언론인이라는 또는 방송인이라는 또는 최소한 기자라는 현직은 아닙니다만 기자였다는 그런 그 기본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제가 보도를 하거나 논평을 할 때 개인적인 인연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재명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만약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신앙님은 나 때문에 내 덕으로 됐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와 한 인터뷰를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바로 민주당이 문자를 수십만 건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기게 했다. 판을 뒤집었다. 여론조사에서 뒤졌었으니까요. 바로 내가 1등 공신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김만배와 함께 획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언론인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검찰이 대반격. 모든 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선고를 다 분리해서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검찰이 김만배 신앙님 기소를 하고 또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송금 기소를 한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공소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소식들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2024년 7월 18일 이제 이종근의 HQ를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떠드느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말씀을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남진님, 실장님처럼 올바른 소식 알려주시고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뭉치면 저들은 우리를 못 이겨요. 맞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는 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훈이 얘기는 제대로 못하네. 안숙희님 어서 오세요. 초장에 했습니다. 멸콩이라고 용기민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경자님, 이종훈 시장님 파팅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비는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시거나 또 지금 집에 계시더라도 혹시 집에 장마 피해 없는지 점검을 좀 해보시고 또 귀가하시는 발걸음 무탈하게 귀가하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종근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고요. 내일은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질 겁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종근의 HQ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더 좋은 오늘 낭보드린 것만큼 아주 기쁜 소식들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예리한 분석
정확한 논평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정군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